왜 우리 엄마랑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네 할머니야. 서울 강남경찰서 실종신고센터 오후 4시 30분.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회색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운 이곳에서 내가 던진 질문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공기 중에 얼어붙었다. 앞에 앉은 75세 할머니의 손이 목걸이를 감싸주며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내 예민한 시선이 놓치지 않았다. 나는 박지우, 25살,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신참 형사. 경찰대학을 졸업했지만 오늘까지만 해도 평범한 실종신고 접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내 마음은 태풍에 휩쓸린 작은 돛담배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착용한 목걸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엄마의 것과 똑같았다. 은빛 체인에 달린 작은 나비 펜던트. 그 나비의 왼쪽 날개에 새겨진 미세한 흠집까지도. 심지어 체인의 길이와 펜던트가 목에 걸린 위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했다. 이게 어떻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름진 할머니 손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20년 동안의 그리움이 느껴졌다. 그녀의 탁한 눈에서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번져나왔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나그네의 눈빛처럼 간절하면서도 불안했다. 내 손은 무의식 중에 가슴팍에 넣어둔 엄마의 목걸이로 향했다. 20해 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어본 적 없는 이 목걸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나에게 이 목걸이는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떨리는 손으로 내 작은 손에 목걸이를 쥐어주며 속삭이던 엄마의 목소리. 지우야, 이걸 꼭 간직해.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때까지도 내 뺨을 적시던 엄마의 따뜻한 눈물의 촉감이 아직도 생생했다. 사무실 안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깨뜨렸다.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할머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동요되고 있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다. 혹시 따님을 찾고 계신 건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의 고통이 느껴졌다. 은하, 내 딸 은하를 찾고 있어요. 25년 전에 사라졌거든요. 은하. 그 이름이 내 가슴을 망치로 내려친 듯 후려쳤다. 혈관을 타고 흐르던 피가 모두 얼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목걸이와 할머니의 눈물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겁고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려는 것 같았다. 할머니, 따님이 사라지신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2000년 3월 15일.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희망이 모두 배어 있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내 마음이 쿵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날은 내가 부모를 잃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일치였다. 사무실 한편에서 김재현 반장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보다 10살 많은 그는 고아원 출신인 나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던 선배였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그는 10년 차 베테랑 형사였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나를 실종사건 담당해서 강력반으로 추천해 준 것도 그의 덕분이었다. 고아원에서 만난 우리는 각각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운명적인 인연이었다. 재현이 형의 시선을 느끼며 나는 지금 상황이 단순한 실종신고 접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언가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지우야, 잠깐 나와. 반장의 부름에 나는 할머니께 잠깐만 기다리시라 말씀드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차가움이 아니라 늦은 오후의 자연스러운 서늘함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재현이 형이 커피 2잔을 뽑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내 손에 쥐어주며 그가 말했다. 반장님, 저 할머니 사건 제가 맡아도 될까요? 지우야, 너 지금 얼굴이 창백해.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니야? 재현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고아원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겨울밤 춥다고 울던 나를 이불로 감싸주던 그때의 온기가 느껴졌다. 아니요, 그냥 이상해서요. 목걸이가 너무 비슷해서. 사실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저 할머니의 딸이 내 엄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형사로서의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야, 형사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있어. 우연의 일치가 많거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형.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할머니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의 모서리는 세월에 바래져 있었고 표면에는 작은 주름들이 생겨 있었다. 이게 내 딸 은하예요. 사진 속 여성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보여주신 엄마의 유일한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 살짝 올라간 입꼬리의 모양까지, 그리고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서 잔이 흔들렸다. 할머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목구멍이 메말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혹시 따님이 결혼하셔서 성이 바뀌셨을 수도 있나요? 결혼? 아니에요. 은하는 사라지기 전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당시 25이었는데 할머니가 말을 멈췄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혹시? 나는 가슴팍에 있던 엄마의 목걸이를 꺼냈다. 은빛 체인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그 순간 사무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놀라움, 기쁨, 슬픔, 혼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감정의 파도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럼 당신이. 할머니의 손이 내 얼굴을 향해 떨리며 뻗어왔다. 75년을 살아온 손, 온갖 고생을 다 해본 손이지만 지금은 갓난아기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다. 네, 내 손자. 두 줄기 눈물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과거의 진실. 할머니와 나는 경찰서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라벤더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는데 오후 5시가 넘어서인지 손님이 별로 없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다. 20년간 혈육을 그리워했던 할머니와 가족을 찾고 싶어 했던 나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지우야, 내 이름은 최영이야. 내 외할머니란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오랜 세월의 고생이 배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따뜻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관절염의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내 손을 잡는 힘에는 25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영희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은하는, 내 엄마는 유괴당했어. 25년 전에. 유괴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유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컸다. 그때 우리 집안 사정이 복잡했어. 내 할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산 상속 문제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지. 은하는 유일한 상속녀였거든.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계속했다. 라벤더 차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를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 내 할아버지, 최영수 회장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어. 꽤 큰 회사였지. 하지만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그때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떠올랐다. 어느 날 은하가 외출했다가 그냥 사라진 거야. 평소처럼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 갔는데 저녁이 되도록 집에 오지 않았어. 처음엔 늦게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오전에 유괴범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은하를 영영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했어. 유산을 포기하라고. 은하에게 상속될 모든 재산을 당장 포기하라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가 유괴당했다니. 그럼 내가 알던 가족사는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를 낳았다고 믿었는데. 할머니, 그럼 제 아빠는요? 박진우라고. 진우?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람이 내 아빠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아원에서 들은 바로는 박진우와 최은하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나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던 가족사의 전부였다. 지우야.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뱉어냈다. 박진우라는 사람이 바로 내 엄마를 유괴한 범인이야. 뒤바뀐 세상. 할머니의 말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행히 양손으로 겨우 잡았지만 커피가 살짝 넘쳐서 테이블 위로 흘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붕괴되는 것처럼 내 세계관 전체가 흔들렸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거야. 박진우라는 남자가 은하를 유괴해서 시골로 데려갔어.
처음엔 단순히 돈을 노린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25년간의 복잡한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은하와 사랑에 빠진 거였어.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빠가 엄마를 유괴한 범인이라니. 그럼 내가 태어난 것도, 그럼 나는 생각하기도 끔찍했다.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믿었던 내가 실제로는 범죄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인가? 할머니, 그럼 너는 그 상황에서 태어난 거야, 지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뭔가 말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너는 소중한 내 손자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할머니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하지만 나는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아빠가 엄마를 유괴한 범인이었고 그 상황에서 내가 태어났다니. 정체성의 혼란이 밀려왔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의 결실인가 아니면 범죄의 산물인가? 할머니, 그럼 부모님의 죽음은? 그것도 이상해.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뭔가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했다.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무엇이요? 내 엄마와 아빠가 죽은 날 우리 집에 경찰이 왔어. 하지만 그 경찰의 태도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모호했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 할머니가 계속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고아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이상했어. 분명히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가족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더 의문이 생겼다.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할머니, 혹시 그때 경찰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마동석이라는 경찰이었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어. 마동석?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경찰이 뭔가 이상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보통 사고 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자세히 물어보잖아. 고인의 평소 생활 패턴이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질문을 전혀 안 했어. 그냥 형식적인 질문 몇 개만 하고 가버렸어. 점점 더 수상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사고 현장을 보러 가고 싶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이미 수사가 끝났다면서.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있으니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출근하자마자 20년 전 사건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지하 자료실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수만 개의 파일 박스가 빼곡히 쌓여 있는 이곳에서 특정 사건을 찾는 것은 마치 바늘 찾기와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박진우와 최은하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파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005년 3월 15일자로 정리된 두꺼운 파일이었다. 표지에는 단순 교통사고라는 분류가 빨간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당시 담당 형사가 마동석이었다. 할머니가 기억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사건 기록이 너무 간단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라면
현장 도면, 목격자 진술서, 부검 결과, 차량 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 파일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두 번째로 목격자 진술이 전혀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이 국도였는데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상했다. 세 번째로 부검 결과가 누락되어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반드시 부검을 실시하는데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이것은 정말 이상했다. 모든 교통사고에는 현장 보존을 위한 사진 촬영이 필수인데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뭔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은폐된 흔적이 역력했다. 재현이 형. 나는 김재현 반장을 불렀다. 그는 컴퓨터 앞에서 다른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왜 지우야? 마동석이라는 선배 형사 아세요? 재현이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 사람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은 이미 퇴직했어. 어떤 사람이었나요? 재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좋은 소문은 없었어. 돈 문제로 여러 번 문제가 되었거든. 뇌물수수 의혹도 있었고 사건 조작 의혹도 몇 번 제기되었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넘어간 경우가 많았지.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마동석이 할머니 집안의 유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돈을 받고 사건을 조작한 것은 아닐까? 형, 25년 전에 큰 유산 상속 사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 최 회장 사건 말이야.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큰 뉴스였지. 건설업계 거물인 최영수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수조 원의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이 법정 다툼까지 했거든. 특히 딸이 실종되면서 더 복잡해졌고, 최 회장이요? 최영수 회장. 영수건설 회장이었어. 그 회사 지금도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최영수. 할머니가 최영이라고 했으니까 오빠일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있었나요? 당연하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딸이 실종되었으니까 유괴 사건으로 수사했어. 그런데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은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영수 회장의 딸 은하가 유괴되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는데 그 수사를 담당한 것이 마동석이었다. 나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과거 신문 속 단서들.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나는 국립도서관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국립도서관 지하 마이크로필름실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25년 전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래된 마이크로필름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2000년 3월경 신문을 찾을 수 있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오래된 신문 지면을 보니 그때의 시대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 최영수 회장 급사, 수조원 유산 상속 분쟁 예상. 2000년 2월 28일 경제신문 일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최영수 회장에게는 여동생 최영희와 딸 최은하가 있었고 회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거액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유산의 대부분을 딸 은하에게 물려주도록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어서 여동생 영희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되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영희는 평생 오빠를 뒷바라지했는데도 유산에서 소외되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잠깐 뭔가 이상했다. 할머니가 최영이라면서 자기가 은하의 엄마라고 했는데 신문에서는 최영수의 여동생이 최영희이고 딸이 최은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건가? 나는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최영수 회장 딸 실종, 유괴 추정. 2000년 3월 16일 사회면. 최영수 회장 유산, 실종된 딸 대신 여동생이 상속받을 듯. 2000년 3월 20일 경제면.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런데 마지막 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최은하 교통사고 사망 확인. 최영수 회장 유산 최영희 씨가 전액상속 확정 2005년 3월 17일 경제면. 이 기사의 날짜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2005년 3월 17일. 이 날짜는 엄마와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날짜와 일치하지 않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뇌리에 번개가 치듯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부모님의 죽음이 유산 상속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은하 양 교통사고 사망, 유괴범과 함께 발견. 2005년 3월 17일 사회면. 기사 내용은 이랬다. 지난 15일 저녁 경기도 양평군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실종되었던 최은하 양과 유괴 용의자 박진우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유괴범이 피해자와 함께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일자가 3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 발표는 3월 17일이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인 3월 15일에는 관련 기사가 전혀 없었다. 보통 이런 사건이라면 사고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보도되어야 하는데 이틀 후에 발표된 것도 이상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만난 할머니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는 정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 오후 4시에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다. 신문 기사에서 발견한 의혹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다시 한번 만나자고 했더니 할머니는 기꺼이 응해 주셨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만났다. 좀 더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할머니를 정식 조사실로 모셨다.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는 더욱 나이 들어 보였다. 할머니, 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최영수 회장과는 어떤 사이셨나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신문 기사를 봤어요. 최영수 회장의 여동생이 최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할머니는 최영수 회장의 여동생이시고 최은하는 할머니의 조카딸인 거네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조사실 안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까지도 귀에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미안해, 지우야. 거짓말을 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방울들이 조명에 반짝였다. 은하는 내 딸이 아니라 조카야.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할머니는 내 외할머니가 아니라
고모 할머니인 것이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너무 그리웠어, 지우야. 은하를 너무 그리워했어. 은하는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살았거든. 오빠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내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배어 있었다. 은하 엄마. 내 올케는 은하가 7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은하를 키웠던 거야. 정말 내 친딸처럼. 그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최영희는 은하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고모였지만 어릴 때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친어머니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오빠가 돌아가시고 은하가 사라지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유산도 가족도. 그런데 너를 만나니까 은하의 흔적을 찾은 것 같아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짜야. 너는 정말 내 손자나 다름없어. 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특히 유괴 사건과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할머니, 그럼 엄마의 유괴 사건은 어떻게 아셨어요? 신문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건 정말이야. 은하는 유괴당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말을 멈췄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몇 번 반복했다. 그런데 뭐요? 나는 조금 더 강하게 물었다. 형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뭔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유괴를 지시한 사람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였다. 나였어. 조사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엄마의 유괴를 지시했다니. 이것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오빠가 유산을 모두 은하에게 주려고 했어. 나는 평생 오빠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는데 오빠의 사업이 잘 되도록 내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했고 오빠가 아플 때는 병간호도 했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했다. 그런데 유언장을 보니까 모든 재산을 은하에게 주겠다는 거야. 나한테는 작은 아파트 하나만. 그것도 은하가 원한다면 처분해도 된다고 써 있었어. 할머니가 계속 고백했다. 처음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 유괴를 해서 며칠 있다가 돌려보내고 그 과정에서 은하가 무서워서 유산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정말로 해치려고 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할머니의 동기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방법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럼 유괴범을 고용하신 건가요? 사설 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괴범을 구해준다고 했어. 단순하게 겁만 주고 돌려보낸다고. 그 사설 탐정이 누구였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마동석? 그 사람이었어. 마동석? 역시 그 이름이 나왔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 유괴범이 은하와 사랑에 빠진 거야. 그리고 둘이 함께 도망쳐 버렸어.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아빠는 진짜 유괴범이었지만 엄마와 사랑에 빠져서 함께 도망친 거였고 나는 그 과정에서 태어난 거였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그냥 놔뒀어. 어차피 은하가 돌아오지 않으면 유산은 내가 받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솔직히 은하가 행복해 보였거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셨던 건가요? 마동석이 보고했어.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럼 부모님의 죽음은? 그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누가요? 마동석? 그 사람이야. 마동석이 왜 부모님을 죽였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가 치솟았다. 내 부모를 죽인 진짜 범인의 이름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유괴를 의뢰했던 사람이 마동석이었어. 그때 그는 경찰이 아니라 사설탐정이었거든. 할머니의 고백이 계속되었다. 5년이 지났을 때 마동석이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했어. 사라진 최은아와 박진우를 다시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요? 나는 그냥 확인만 하려고 했어. 은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사실 그때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거든. 5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보다는 그리움이 더 커졌어. 할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동석은 달랐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떤 생각이요?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했어. 유괴 사실이 밝혀지면 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라면서. 그리고 내가 있다는 걸 알고는 상속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마동석은 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럼 내가 받은 유산을 전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마동석의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꾸민 거예요? 나는 반대했어. 정말로. 할머니가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절대 은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마동석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었어. 어떤 계획이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두 사람을 없애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계획.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경찰이 되어서 사건을 담당하면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했어.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마동석은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럼 마동석이 어떻게 경찰이 되었나요? 할머니가 고백했다. 마동석이 협박했어. 유괴 사건의 증거가 있다면서 경찰이 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사건을 완전히 덮어주겠다고. 얼마나 줬어요? 10억? 10억을 줬어. 10억 원. 그 돈으로 마동석은 경찰 특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고를 내버렸어. 할머니는 오열했다. 25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은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정말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마동석이,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나는 분노가 치솟았다. 마동석이라는 인간이 내 부모를 돈 때문에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를 협박해서 돈까지 받아냈다. 할머니, 마동석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김재현 반장이 마동석은 이미 퇴직했다고 했다. 하지만 찾아야 했다. 내 부모의 원수를 반드시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다. 할머니, 혹시 마동석과 주고받은 증거 같은 건 없나요? 통화 내용이라든지 돈을 준 증거라든지. 없어. 그 사람이 워낙 조심스럽게 했거든. 모든 걸 현금으로 거래했고 통화도 공중전화를 이용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마동석을 찾아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할머니의 진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20년 전 일이라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담당 형사가 마동석 본인이었으니 의도적으로 증거가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먼저 마동석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인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마동석은 2005년에 경찰의 특채로 입직했고 작년에 정년퇴직했다. 특이한 점은 입직 전 경력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사설업체 근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입직 당시 나이가 이미 35이었다는 것이다. 보통 경찰 특채는 더 젊은 나이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35이라는 나이에 특채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재현이 형, 마동석 퇴직할 때 주소 남긴 거 있나요? 있긴 한데. 왜? 혹시 개인적인 일로 찾는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동료에게 해도 될까?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 실은 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할머니와의 만남, 엄마의 정체, 유괴 사건, 그리고 마동석과의 연관성까지. 재현이는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야,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야. 현직 경찰이었던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잖아. 단독으로 수사하면 안 되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할머니 증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마동석이 정말로 범인이라면 이미 모든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만약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재현이 형이 맞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형, 저 휴가 며칠 쓸게요. 개인적으로 조사해보고 싶어요. 지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정말 조심해야 해.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다음 날부터 나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먼저 마동석의 퇴직 후 거주지를 확인해 보니 서울 외곽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다. 이른 오후 2시경 나는 마동석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낡은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벽면 곳곳에 균열이 보였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았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만에 내 부모의 원수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됐다.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다. 4층에 도착해서 문패를 확인하니 마동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문을 밀어보니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평상시에 문을 열어두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거실에는 며칠 된 것 같은 신문과 맥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음식 냄새도 심했다. 마치 며칠째 정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소파에는 더러운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혼자 사는 늙은 남자의 쓸쓸함이 느껴졌다. 그때 침실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 나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볼 수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헬쑥하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다. 분명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 아저씨, 아저씨. 나는 그를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었다. 남자는 간신히 눈을 떴다. 탁하고 초점 없는 눈빛이었다. 누구야? 저는 경찰입니다.
마동석 씨 맞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찾았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돼. 병원. 안 돼. 마동석이 손을 저었다. 매우 약한 목소리였다. 왜요? 죽을 때가 됐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가남. 말기야. 나는 당황했다. 겨우 찾은 유일한 단서인 마동석이 죽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아저씨, 최은하라는 분 아세요? 마동석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놀란 것 같았다. 너는 누구야? 최은하의 아들입니다. 박지우예요. 마동석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안 돼.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동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55년을 살아온 남자의 눈물이었지만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죽인 거야. 너의 부모를. 왜 그랬어요? 왜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당장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진실을 들어야 했다. 돈 때문이었어. 마동석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최영희가 많은 돈을 줬어. 증거를 없애라고. 어떤 증거요? 유괴 증거. 그리고 내가 있다는 것도. 상속권이 복잡해진다고. 마동석은 계속 고백했다.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두 사람만 없애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 그럼 저는요? 저는 왜 살려뒀어요? 너는 너무 어렸어. 5살밖에. 그리고 최영희가 너는 어차피 기억 못할 거라고. 고아원에서 자라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나는 분노가 치솟았다. 내 목숨도 그들의 계산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라서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살려뒀다니. 증거는 어디 있어요? 당시 증거 말이에요. 마동석이 침대 밑을 가리켰다. 상자 안에. 나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가득한 오래된 상자였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최영희와 나의 통화. 녹음한 거야. 그리고 유괴 계획서. 내 손이 떨렸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이다. 왜 이걸 보관했어요? 보험이었어. 혹시나 해서. 마동석이 기침을 했다. 피가 섞인 기침이었다. 그런데 이제 소용없어. 나는 죽어가니까. 아저씨, 정식으로 자백하실 거죠? 마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옥에 가더라도 용서를 구할 거야. 나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마동석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발견한 증거들과 함께 경찰서로 돌아갔다. 상자를 들고 들어서는 내 손이 계속 떨렸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의 증거들이었다. 김재현 반장은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우야, 이거 정말 충격적이야. 테이프를 재생해 보니 최영희와 마동석의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음질이 많이 나빠졌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테이프에는 유괴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은하를 며칠만 숨겨줘. 겁을 주기만 하면 돼. 절대 다치게 하지는 마. 돈은 얼마나 줄 건가요? 1억 원. 하지만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냥 겁만 주고 돌려보내면 돼. 두 번째 테이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계획이 틀어졌어. 유괴범이 은하와 도망쳤다고? 네, 그 남자가 은하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둘이 함께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기다려 보시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에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은하를 다시 찾았습니다. 시골에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아니야. 그건 너무. 저한테 맡기시죠. 완벽하게 처리할게요. 제가 경찰이 되면 사건을 담당해서 단순 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현이 형과 나는 테이프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다. 이제 최영희도 체포해야겠어. 재현이 형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최영희는 분명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나를 찾아준 유일한 혈육이기도 했다. 엄마를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이기도 했고, 다음 날 최영희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서였다.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상태였다. 할머니, 아니, 최영희 씨,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나는 테이프와 서류들을 보여줬다. 최영희는 그것들을 보더니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자수를 하려고 갔는데 너를 만나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안 났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진실을 내가 밝혀줘서 고맙고 미안해. 최영희는 순순히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괴교사, 살인방조 등 여러 죄목이었다. 지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뭐요? 나는 정말로 은하를 사랑했어. 친딸처럼 키웠고 진심으로 아꼈어. 하지만 욕심이 앞섰어.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됐지. 최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지. 만약 내가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다면 은하는 분명히 유산을 나눠줬을 거야. 나는 최영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있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무서웠어. 혼자 남겨질까봐. 가난해질까봐.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다. 마동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증언을 했고 최영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마동석은 살인 및 증거인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말기 간암으로 인해 실제 복역은 어려울 상황이었다. 최영희는 유괴교사 및 살인 방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는 최영희의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최영희와 마지막 면회를 했다. 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지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요? 내 엄마 은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친엄마처럼 따랐거든. 내가 아플 때는 간병을 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는 옆에 있어줬어. 최영희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어린 은하와 젊은 최영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걸 너한테 주고 싶어? 내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이야. 나는 사진을 받으며 눈물이 났다. 사진 속 어린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예뻤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고마워, 지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최영희도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은하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해져.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감옥에서라도. 그래, 고마워.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복수와 용서, 분노와 연민. 이 모든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나는 최영희가 상속받은 유산의 전부를 돌려받았다. 법적으로는 내가 최은하의 아들로서 정당한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 돈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았다.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했다. 지우야, 정말 다 기부할 거야? 김재현 반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 돈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갔다.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이었는데 10년 만에 찾아가니 많이 낡아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이제 70이 넘으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지우야, 우리 지우가 이렇게 훌륭한 경찰관이 되다니. 원장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선생님,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는 상속받은 돈으로 고아원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이름은 은하재단으로 했다. 엄마의 이름을 따서.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동료 경찰들, 고아원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하지만 내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어린 아이들이 새로운 건물을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지우 오빠 고마워요. 8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내게 달려와서 안겼다. 이제 우리도 넓은 방에서 살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1년 후 나는 여전히 강력반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새로운 사건으로 병원에 출동하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5살 여자아이의 보호 문제였다. 아이는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오빠,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20년 전이 내 모습이 떠올랐다.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5살의 나. 나는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정말요? 응. 오빠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아이의 이름은 김하늘이었다. 맑고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다. 나는 하늘이의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했다. 오빠, 나도 커서 경찰관이 될래. 몇 달 후 하늘이가 나에게 말했다. 왜? 오빠처럼 나쁜 사람들 잡고 슬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나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2년이 더 흘러 나는 하늘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하늘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매일 저녁 하늘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해줬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어느 봄날 하늘이와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묘지 전체가 연분홍 꽃잎으로 덮여 있었다. 엄마, 아빠, 제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하늘이라고 정말 예쁜 아이예요. 나는 묘비 앞에 꽃을 바치며 말했다. 하늘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무지개와 구름 그리고
행복한 가족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이에요. 지우 오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늘이의 순수한 인사말을 듣고 나는 웃음이 났다. 이 아이의 밝은 마음 때문에 내 상처도 많이 치유되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하늘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벚꽃잎들이 우리 주위로 날렸다. 마치 엄마 아빠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오빠,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지?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사랑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어.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다. 하늘이는 이제 10살이 되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나는 경찰서에서 팀장이 되었다. 강력반을 이끌며 후배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은하재단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전국의 여러 고아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와서 각자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늘이가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를 했어. 그래, 뭐라고 발표했는데? 경찰관이 되어서 오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 하늘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나는 흐뭇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훌륭한 꿈이라고. 하늘이 정말 자랑스러워. 오빠, 빨리 집에 와. 알았어. 조심해서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문득 교도소에 있는 최영희가 떠올랐다. 작년에 받은 편지에서 그녀는 감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재소자들의 상담을 해주고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했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움은 많이 사라졌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하늘이와 함께 은하재단에서 주최하는 고아원 아이들과의 야외 활동에 참여했다. 한강공원에서 열린 이벤트였는데 1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연날리기, 축구,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하늘이와 함께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다. 오후 5시경 모든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왔다. 6살 정도 된 남자아이였는데 부모를 잃고 최근에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라고 들었다. 나도 하늘이 누나처럼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늘이가 대신 대답했다. 당연하지. 나도 오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졌거든. 너도 분명히 좋은 가족을 만날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가족이 꼭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야. 하늘이의 말을 듣고 나는 감동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가 말했다. 오빠, 나는 정말 행복해. 왜? 오빠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어서. 나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다. 몇 달 후 마동석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암 말기로 고생하다가 숨을 거둔 것이다. 마지막까지 참회하며 살았다고 담당 의사가 전해줬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아직 그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만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교도소에서 최영희가 편지를 보냈다. 지우야, 마동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복잡한 마음이야.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 나도 이제 곧 80이 돼. 감옥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너와 은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하지만 내가 하늘이라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여.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손자처럼 생각하고 있어. 물론 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다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거야. 은하도 하늘에서 너를 보며 기뻐할 거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최영희 할머니. 편지를 읽으며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움은 많이 가라앉았다.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하늘이가 편지를 읽는 내 모습을 보더니 물었다. 오빠, 슬픈 편지야? 아니야. 그냥 복잡한 편지야. 복잡하다는 게 뭐야? 슬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럼 용서해 주면 안 돼? 하늘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해 봤다.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하지만 오빠가 항상 말하잖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늘이의 말이 내 가슴에 와 닿았다. 정말 그랬다.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했다.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했다. 생물학적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깨달았다. 혈연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 나에게는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있다. 오늘도 나는 강력반 사무실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늘이의 밝은 웃음이 기다리고 있다.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25년 전 한 목걸이로 시작된 미스터리는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늘이를 통해서 그리고 은하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최영희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지만 가끔 오는 편지를 통해 그녀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미움은 많이 사라졌다. 어제 하늘이가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글짓기를 해왔다. 내 오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경찰관이에요. 오빠는 나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가족은 피가 섞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오빠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 커서 오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고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하늘이에게 준 사랑이 다시 다른 형태로 돌아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들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늘이에게로 또 다른 아이들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라고 이제 알겠어요. 목걸이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늘이와 함께 은하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나는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